이제는 서울 떠나서 조용하고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은퇴를 앞두고 혹은 퇴직 후 몇 년을 보낸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일하느라 북적이는 도시에서 치이고 출퇴근에 허덕이며 살아온 삶. 그 끝에 다다르면 진짜 내 삶을 위해 더 이상은 소란스럽고 비싼 도시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 입니다. 막상 지방은 너무 멀고 병원 하나 가려면 차 타고 한참. 시골은 집값이 싸긴 하지만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자녀들과의 거리도 멀어져 외로움이 걱정이죠. 그래서 요즘 은퇴자들이 주목하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집값 부담이 적고 교통, 의료, 복지 인프라까지 잘 갖춰진 도시들. 이런 조건을 갖춘 은퇴자, 친화 도시는 어디일까요? 실제 이주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은퇴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도시 TOP10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은퇴자 인기도시 TOP10. 남양주. 서울 접근성 최상, 전철 4호선 경춘선 등 다수 운영. 종합병원, 대형마트, 공원 다수. 다산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주거 쾌적성. 용인. 처인구, 기흥구 등 넓은 지역에 다양한 주거 옵션. 서울보다 집값 낮고 대중교통 편리. 대형 병원, 백화점, 자연환경까지 골고루. 화성. 병점, 동탄 등 핵심 지역 인기. 신도시 개발로 생활 편의시설 탁월. 고속철도와 버스망 발달. 의정부. 서울 북부와 매우 가까움. 의료 인프라 풍부, 노인 복지관 다양. 집값 상대적으로 저렴. 평택. 미군 기지 이전으로 도시 인프라 급속 성장. 고덕 신도시 등 정비된 지역 다수. 은퇴 후 임대 수익 부동산 관심 지역. 광주 경기. 서울 접근성은 좋지 않지만 조용한 생활 환경. 정원형 주택 많아 은퇴자의 인기. 가성비 있는 전원생활. 시흥. 시와우, 갯골생태공원 등 자연과 함께. KTX 전철망 확장으로 교통 개선 중. 재개발 지역 증가, 집값 상승 여력. 하남. 교산 신도시 개발로 미래가치 높음. 스타필드 등 대형 상업시설 밀집. 노년층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다양. 이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집값 저렴, 복지 혜택 증가. 수도권과 거리는 있지만 전원생활 느낌 좋음. 김포. 공항 접근성, 골프장 및 레저시설 다양. 서울 출퇴근도 가능. 중장년층 대상 커뮤니티 활발. 실제 은퇴자 3인의 생생한 사례. 남양주로 이주한 62세 이정숙 씨 전 초등학교 교사. 은퇴 후에도 병원 자주 다녀야 하고 큰 마트도 가까워야 하잖아요. 처음엔 속초로 갈까 했는데 병원 하나 가려면 1시간은 기본이더라고요. 결국 다산 신도시로 왔어요. 새 아파트의 관리도 잘 되고 버스 타면 30분이면 잠실이에요. 무엇보다 조용해서 참 좋아요. 용인 기흥에서 노후를 보내는 67세 김영호 씨 전 공기업 부장. 용인은 진짜 골라 살 수 있어요. 전 기흥역 근처로 왔는데 병원, 마트, 운동시설이 다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아내랑 매일 산책하고 주말엔 딸네 가족이 오기에도 부담 없고요. 집값은 서울보다 훨씬 저렴하니 생활비도 아껴져서 만족합니다. 화성 동탄에 정착한 59세 박미경 씨 퇴직 공무원.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동탄은 병원, 문화센터, 공원까지 진짜 잘 돼 있어요. 문화 강자도 많고요. 아직 50대라 외롭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선 친구들도 금방 사귀고 인생 이막이 열린 느낌이에요. 마무리 조언.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지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입니다. 편의시설도 중요하고 병원도 가까워야 하며 너무 외롭지 않아야 하죠.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의외로 경기도에 있다는 사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음과 높은 집값, 지방의 고립감 사이 그 절묘한 균형점이 바로 이 경기도 은퇴자 친화 도시들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편안한 노후, 지금 어디서 시작하시겠습니까? 집값도 싸고 병원도 가깝다. 경기도 은퇴자들이 몰려드는 도시 TOP10.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생활 최적지, 경기도 핵심 도시 분석.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중장년층에게 가장 큰 화두는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나 교통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료 접근성, 생활 편의성, 주거와 안정성, 외로움을 줄이는 커뮤니티 환경,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비로소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이라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이 조건을 균형 있게 만족시키는 곳으로 주목받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서울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지방보다 의료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며 무엇보다 집값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은퇴자들이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자에게 적합한 경기도의 도시 10곳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은퇴 후 거주지로서 경기도를 주목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서울과 가까운 교통 접근성. 수도권 광역 전철, 고속도로망, 광역버스 등을 통해 서울과 빠르게 연결. 자녀 방문 및 도시 접근의 유리. 의료 및 생활 인프라 우수. 대형 병원, 보건소,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풍부.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주택 가격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서울 대비 아파트 가격이 낮아 자산 절감 효과. 월세 전세 부담도 비교적 낮아 경제적 안정 확보. 경기도 노후 살기 좋은 도시 TOP 10분석. 남양주. 서울 동부권과 인접. 4호선, 8호선, 경춘선 연계. 다산 신도시 등 신규 주거단지 많아 쾌적한 환경. 정약용 도서관, 왕숙천, 북한강 자전거길 등 여가 인프라 우수. 용인. 처인 기흥 수지구 각기 다른 매력 보유. 서울 분당 수원과 연결되는 광역교통 편리. 분당 서울대병원, 강남병원 등 의료기관 풍부. 화성. 동탄 신도시 중심으로 주거환경 현대화. GTX-A 노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 강화. 종합병원 백화점 공원 등 인프라 균형 잡힘. 의정부. 서울 북부와 가까워 이동 편리. 의료시설 밀집, 백병원 성모병원 등 존재. GTX-C 노선 예정, 집값 상승 여력도 있음.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개발 호재 풍부. 삼성 반도체 미 군기지로 인한 외국인 커뮤니티 발달. 고속철도 KTX 정차, 대도시급 인프라 갖춤. 광주 경기.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 가능. 중산층 이상 실버세대 선호, 단독주택 비율 높음.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약점은 있지만 가성비 뛰어남. 시흥. 시와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주거수요 꾸준. 갯골생태공원 등 자연환경 자랑. 생활비 절감 가능한 전월세 중심 구조. 하남. 교산 신도시 개발로 도시 전반 업그레이드 중. 스타필드 하남, 미사강변 등 문화상업시설 풍부. 은퇴자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활발. 이천. 경강선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 개선. 사론천자연 등 로컬 콘텐츠로 심리적 안정감. 병원 수는 적지만 복지 시스템 점차 확충. 김포. 김포 골드라인으로 서울 출퇴근 가능. 한강 조망권 있는 아파트 다수. 중장년층 대상 골프장, 레저시설 집중. 실거주자 사례를 통한 신뢰도 강화. 남양주 입주자 사례 서울보다 더 편하다. 62세 여성, 서울 마포구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로 이주. 병원도 가깝고 공원도 많고 버스 타고 잠실까지 25분밖에 안 걸려요. 서울보다 한적해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용인 거주자 사례 노후 커뮤니티가 살아있다. 67세 남성, 은퇴 후 기흥역 인근 아파트 매입. 산책길, 문화센터, 복지관 프로그램 다 갖춰져 있어요. 또래도 많고 이웃도 있어 덜 외롭습니다. 화성 정착자 사례 신도시가 노년에도 잘 맞다. 59세 여성, 동탄 이신도시 아파트 전세 거주 중. 병원 예약도 편하고 체력 단련실에 요가 수업까지 있어요. 젊은 동네라 걱정했는데 중장년들도 많고 활기차요. 결론 및 제언. 은퇴 후 삶에서 거주지 선택은 단순한 이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적절한 지역 선택은 건강관리, 생활 만족도, 심리적 안정까지 연결되며
결국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접성, 생활 인프라, 의료 접근성, 적정 집값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지역이 다수 존재하기에 은퇴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향후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 더욱 정비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싸고 조용한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활이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 속에서 여러분의 제 인생에 가장 잘 맞는 터전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맞이하면 한 가지 고민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도대체 은퇴 후엔 얼마나 필요할까? 라고 말이죠. 누구나 꿈꾸던 여유로운 노후는커녕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충격적인 현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월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김 씨의 사례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은퇴 후 진짜 생활비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생활비, 현실은 잔인하다. 김 씨의 사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은퇴 후 생활비, 정말로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노후는 넉넉한 연금과 편안한 휴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생활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50대, 60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도 함께 나눌게요. 사례 1. 60대 김 씨, 생각보다 훨씬 더 부족합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성실히 일해온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보면 한 달에 약 18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씨는 생활비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던 교통비, 식비 등 복지가 사라지고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비가 예기치 않게 늘었고 자녀의 결혼 지원비까지 부담하다 보니 매달 적자가 쌓였습니다. 김 씨는 월 180만 원은 정말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례 2.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영업자 이 씨의 좌절. 자영업자였던 이 씨는 은퇴 전까지 부지런히 가게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 하나를 임대해 매달 12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있었고 국민연금으로 추가 9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총합 약 210만 원, 이 정도면 적당히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씨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원룸 공실이 생기면서 수익이 급격히 줄었고 물가 상승으로 예상했던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전기세, 난방비 같은 공과금이 치솟으면서 매달 생활비를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손주 용돈이나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여야 했다며 노후가 이렇게 팍팍할 줄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이 이렇게 부담될 줄은. 박 씨 부부의 현실.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겠다는 목표로 30년간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부모로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 대출 일부를 갚아주고 결혼 비용까지 지원하다 보니 박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는 우리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여전히 자녀 뒷바라지가 끝나지 않아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례를 보며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럴까 봐 걱정된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라.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물가 상승, 건강 문제, 자녀 지원 등의 예기치 못한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지출만 기준으로 잡으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비나
취미생활비까지 현실적으로 포함해 예산을 세우세요. 소득원을 다양화하라. 국민연금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대수익, 재취업, 투자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업을 미리 탐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을 최소화하라. 큰 집, 고급차 등 불필요한 사치를 줄이고 소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한 달에 180만 원으로 부족함을 느꼈지만 이후 소비를 과감히 줄이고 지방으로 이사해 월 120만 원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무리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를 보며 느끼셨을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책을 세운다면 그 현실을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었다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진짜 삶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 고민 없는 노후를 위한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50대, 60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자 두려움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여유로운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생활비 실제로 얼마나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로 대략적인 금액만 계산하고 끝내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의 경우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매달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 외의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비, 공과금, 심지어는 자녀 지원비까지 말이죠. 따라서 생활비를 계획할 때는 현재 지출에서 최소 2030%를 더해 예산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물가를 비교해보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현재 생활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 소득 다각화의 중요성.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국민연금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할 뿐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금액은 아닙니다. 임대 수익을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 박 씨 부부의 사례처럼 소규모 원룸 임대를 통해 월 10만 2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은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공실 위험, 유지 보수 비용 등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투자 부동산은 철저히 수익성을 따져보고 관리가 쉽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활용한 재취업.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또는 소형 트럭 면허와 같은 실용적인 자격증은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일 자체가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죠. 주식 및 배당 투자를 통한 소득 확보. 최근에는 배당주에 투자해 월 수익을 꾸준히 만드는 은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은퇴 후 지출 줄이기.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 줄이기. 대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소도시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낮고 공과금 및 생필품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서울에서 월 200만 원으로도 빠듯했던 생활이 지방으로 이사한 후 월 120만 원으로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지방 생활을 선택하면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자연 속에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치품과 욕심 줄이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넓은 집, 고급 차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가족의 규모와 실제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해 차량 유지비를 절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취미로 소소한 행복 누리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경제적 부담이 적은 취미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전거 타기, 독서, 텃밭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적은 비용으로도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4. 장기 계획과 실천의 중요성. 은퇴 준비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정 상담 받기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과 소득을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산표 작성과 지출 통제 월별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출 항목을 항시 점검하며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 쓰세요. 퇴직을 앞둔 50대 후반의 부장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이제 좀 쉬고 싶었어. 평생 회사에 쏟아붓고 이제 나도 좀 살자 싶었지. 그런데 이게 웬걸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요즘은 매일 술 한 잔 없이 잠을 못 자. 이 말이 참 사람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지 않나요? 분명 오랫동안 언젠가 퇴직하면 좀 편하게 살겠다는 희망으로 버텨왔을 텐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부장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퇴직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해방감보다는 공포가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문제보다 더 무거운 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30년, 40년을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그걸 벗으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시간을 채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사람을 올가매죠. 제가 만났던 한 68년생 부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지방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35년 넘게 일했어요. 이 정도면 성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작년부터 회사에서 슬슬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예전 같으면 술자리에서 대리과장들에게 큰 소리치던 그도 이제는 회식 자리에서 말수가 줄었어요. 젊은 팀장이 눈치를 주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어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면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35년간 부장님으로 불리며 살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퇴직하면 나도 사람 대접 못 받을 것 같아. 이 말이 너무 가슴을 쳤어요. 두 번째 사례는 또 다른 68년생 분인데 이번엔 공기업 출신이에요. 상대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구조라 돈 걱정이 덜한 편이었죠. 하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퇴직이 다가오자 우울증 약을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의 권위와 네트워크가 사라질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회사에선 후배들이 챙겨주고 찾아주지만 퇴직하면 누가 찾아오냐는 거죠. 혼자 집에 앉아있는 상상을 하면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요.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에 뛰어든 한 분입니다. 이분도 68년생, 퇴직 직전까지 대기업 영업부장이었어요. 영업 잘한다고 이름 날렸는데 막상 퇴직하고 치킨집을 차렸더니 손님도 없고 알바생한테도 사장님 소리만 들을 뿐. 이게 생각보다 허무했다고 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더라.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맥주만 마셨어요. 라고 고백하더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퇴직 후의 계획이 아니라 상상만 있었던 겁니다. 좀 쉬자는 막연한 희망은 있었지만 정작 내가 퇴직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지? 돈은 어떻게 관리할까? 어떤 관계망을 유지할까?
같은 현실적인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정체성 상실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인간은 소득이 끊기는 것보다 사회적 역할이 끊기는 걸 더 두려워해요. 뇌과학 연구에서도 사람의 뇌는 일상적 루틴과 사회적 소속감이 사라질 때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5년 전부터는 마음의 준비와 계획 세우기를 반드시 병행하라고 권합니다.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라도 미리 구상해보고 취미와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0대 초반에 퇴직한 어떤 선배는 은퇴 전에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다들 꺼렸지만 지금은 그 모임이 매주 그의 삶을 채워줍니다. 돈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나를 살린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퇴직 직전 1년을 활용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 대신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걸 찾자고 결심한 거죠. 지금은 작은 복지관에서 주 3일 일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퇴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준비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막의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계획과 연습이 필요해요. 쉬자만 외치며 달리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왜 나는 나를 위한 준비를 안 했을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살러 가는 것이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퇴직을 앞둔 우리의 발걸음이 덜 무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잔 대신 새로운 일상과 사람들에게 기대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이 무섭다면 그건 지금이 준비할 기회라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해 보세요. 솔직히 퇴직이 눈앞에 다가오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준비가 없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퇴직은 프로젝트처럼 관리하라. 회사에서 6개월짜리 프로젝트 맡으면 목표 세우고 일정 관리하고 리스크 대응책 만들잖아요. 퇴직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돈 문제는 숫자로 구체화해야 한다. 막연히 은퇴하면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이 가장 사람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숫자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매달 꼭 필요한 지출은 얼마인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 퇴직금 개인 연금 예적금은 얼마나 있는가? 추가로 벌어야 하는 소득이 얼마인가? 이걸 쓰면서 나는 매달 100만 원이 부족하네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놀랍니다. 생각보다 덜 부족하네 혹은 이 정도면 알바나 작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겠네 하고 현실감이 생기거든요. 실제 재무상담 사례에서 50대 후반 부장님이 이 작업을 해봤더니 연금 퇴직금 포함 월 18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은 막연히 나는 거지꼴 나겠다는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숫자로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둘째, 소득원을 분산시켜야 한다. 퇴직하면 놀면서 연금으로 살지 이렇게 단일 소득원만 바라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3개의 소득원을 권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개인연금 월 50만 원, 주 2회 알바 소득 월 40만 원, 아주 작은 임대소득 월 30만 원. 이렇게 분산하면 한 군데가 흔들려도 덜 불안하죠. 게다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하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고 사회적 연결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퇴직한 60대 분 중에는 택배 분류나 마트 캐셔, 독서실 야간 관리 같은 일주일 23일 파트타임으로 월 4,060만 원을 버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단순한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상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셋째, 시간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들 돈 얘기만 하죠. 그런데 정작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퇴직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면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건강하게 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해요. 퇴직 전에, 은퇴 후에 일주일 시간표를 미리 짜보라. 매주 2회 운동 모임, 주 1회 봉사활동, 주 12일 파트타임 일자리, 주 1회 가족과 식사, 매일 30분 독서. 이 정도만 계획해도 은퇴 후 공허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이나 활동이 결국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퇴직 후 고립감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넷째, 건강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퇴직 후 경제적인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초반부터는 운동이 곧 생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병원비가 가장 큰 복병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매일 8,000보 이상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루틴 만들기. 단순하지만 이걸 생활화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퇴직 전에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은퇴 후에도 유지됩니다. 예전에 한 재무설계사 분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퇴직자들 재무계획의 마지막 장은 건강계획표여야 한다.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재구성을 준비해야 한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명함을 벗는 순간 대부분 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이 확 줄어요. 이걸 예상하지 못하면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회사 바깥의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지역 동호회, 종교단체, 봉사활동 모임, 독서 모임 등.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직함 없이도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게 퇴직 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돼요.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 한 59세 부장님이 회사 사람들하고만 술 먹었는데 이제 누구랑 마셔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분은 은퇴 1년 전부터 지역 시니어 축구회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축구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회사에서 못했던 편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하니 오히려 진짜 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서 부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을 여유가 아니라 준비된 자유로 보자.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쉬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맞는 쉼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진짜 달콤한 자유는 준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하루 30분이라도 은퇴 후를 상상하고 계획하라. 이 작은 습관이 6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해보면 퇴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가 없는 게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퇴직이 눈앞이라서 술잔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술잔을 내려놓고 오늘부터라도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퇴직 후 50대 친구들 사이 돈이 만든 거리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더없이 소중해지지만 은퇴라는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면 그 소중함도 종종 변화를 겪습니다. 평생 함께 달려온 동료들이고 서로 의지했던 친구들이지만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차이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은퇴했는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미묘한 긴장감과 어색함이 배어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의 일상 이야기가 이제는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며 신경 쓰이는 주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유 있게 여행을 다니고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벌이를 찾으며 생활비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어쩌면 퇴직 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우리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변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과연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친구일 수 있을까? 친구들과의 거리감이 자꾸 느껴질 때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퇴직 후 50대 친구들 사이 돈이 만든 거리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우리 삶에 있어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서로의 인생사를 잘 알고 있고 함께 겪어온 일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퇴직 후의 삶,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이 소중했던 관계도 미묘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여유 있게 웃고 즐기던 대화가 어느새 한쪽은 부담스럽고 다른 한쪽은 조심스러워지는 그야말로 거리감이 생기는 걸 느끼곤 하죠. 사실 은퇴 후 경제적 상황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사례 1. 내 친구는 퇴직 후 매달 유럽 여행, 나는 생활비 걱정뿐인데. 첫 번째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도 마련하고 아내와 함께 소소한 농사도 지으면서 편히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 김 씨가 있는데 김 씨는 퇴직 후 매달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를 여행하며 SNS에 사진을 자주 올립니다. 친구랑 뭐가 달랐지? 싶었지만 알고 보니 김 씨는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부부가 퇴직 후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박 씨는 친구의 SNS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초라함을 느낍니다. 친구 모임에서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물론 친구는 자랑하려는 게 아닌 걸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감정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박 씨는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임 참석을 피하고 친구의 전화를 부담스러워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친구와의 거리감을 만든 셈이죠. 사례 2. 퇴직 후에도 알바하는 나와 여유 있게 취미생활 즐기는 친구들. 두 번째는 송 씨의 경험입니다. 송 씨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와 자녀 결혼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반면 친구들 중에는 여유롭게 은퇴 자금을 마련해 두어 그동안 해보고 싶던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랜 친구인 정 씨는 골프를 시작해서 주말마다 필드에 나가고 그림을 배우며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해요. 친구들과 만날 때 송 씨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도 저런 여유를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친구들은 같이 골프 치러 가자라고 권유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론 비용이 부담돼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유를 대고 빠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은 송 씨가 왜 모임에 자꾸 빠지는지 이해하지 못해 서운해하기도 하지만 송 씨 입장에서는 괜히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경제적 상황 차이로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 같은 시간을 즐기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사례 3. 가족 문제로 퇴직금 다 쓴 나와 노후 대비 철저한 친구. 세 번째 사례는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자녀의 유학 비용과 부모님의 병원비로 대부분 썼어요.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된다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같은 시기에 퇴직한 친구들은 연금도 받고 모아둔 돈으로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히 이 씨의 친구인 최 씨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재테크를 해서 이제는 그럭저럭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매번 함께 은퇴 후 계획도 세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이 씨에게 권유하지만 정작 이 씨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최 씨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씨도 친구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만 마음이 약해 쉽게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고 자꾸만 스스로를 외톨이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철저히 준비한 노후 덕분에 여유롭게 살지만 자신은 힘든 생활 속에서 관계마저 멀어지는 현실의 씁쓸함을 느끼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퇴직 후 경제적 차이가 어떻게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퇴직 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삶의 질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낀다는 건 서로가 상대방에게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가지게 하고
소중했던 관계마저 부담스러워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친구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조금이라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오히려 불편함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찾기. 경제적 여유가 다르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공원 산책, 독서 모임 등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은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 친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은퇴 후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덜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각자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겠죠. 퇴직 후 친구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법.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 퇴직 후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경제적 거리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꼭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삶의 큰 버팀목이 되지만 퇴직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혼자 속으로만 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생기면 그로 인해 미묘한 갈등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요즘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조심하고 있어. 비싼 곳보다는 간단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상대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라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퇴직 후 사람마다 삶의 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행을 좋아하고 또 다른 친구는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든 없든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 친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축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해외여행을 자주 가며 이야기를 나눌 때 너 정말 멋지게 잘 지내는구나. 나도 언젠가 너처럼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날이 오길 바라라는 마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작은 활동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을 찾으면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산책이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소박한 활동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특정한 취미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독서 모임을 조직해 매주 한 권씩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활동은 경제적 부담 없이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4.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상황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가치 있게 여긴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나름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괜히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면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나는 소박하게 살지만 그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입니다. 결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다. 결국 퇴직 후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함께 웃고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롭게 찾아오는 경제적 격차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것에서 피어납니다. 퇴직 후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우정을 만들어 가세요.